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덱스 2023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 중간에 그 엘셈이 들어가서 이 마덱스 얘기 한번 좀 밀렸는데, 이번 마덱스 2023에서 여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해양 방산 장비 수출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잠수함과 수상함 수출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카이부스에서 FA50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못다한 마덱스 2023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마덱스 2023에서 방산 수출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네, 그 해양 방산 수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먼저 도산 안창호급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 한번 우리가 있었죠. 도산 안창호급하고 소류급하고 비교하는 거. 근데 지난 영상에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맞붙을 잠수함으로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 2하고 일본의 소류급을 제가 비교했었는데, 근데 영상 제작 당시에는 제가 업체 관계자하고 전화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소류를 유력하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업체 관계자께서. 하지만 이번에 마덱스 현장에서 복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소류급이 아닌 일본의 타이게이급이 우리의 맞상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정해야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번 전화 인터뷰에서 좀 더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송구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맞상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소류급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타이게이급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근데 이 타이게이급은요,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이라기보다는 기존 소류급의 개량 발전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일단 외형은 언뜻 봐서는 구별이 굉장히 힘듭니다. 만재 배수량도 이게 4,300톤이에요. 그 만재 배수량이. 그렇기 때문에 4,200톤인 소류급과 겨우 100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선체 높이가 약간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형상으로는 구별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각종 센서 시스템은 확실히 소류급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또한 소류급보다 발전된 특수 고무타일 음파 흡수제를 장착했고요. 선타 위치와 각도도 좀 미세하게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잠수함 전체적으로 음파 반사율을 극단적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다에서의 스텔스성에 집중한 잠수함이죠. 그리고요, 이 타이게이급은 소류급의 마지막 모델과 마찬가지로 리튬 이온 전지만을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장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게 소음도 굉장히 적고요, 납축 전지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도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죠. 또 하나 살펴볼 게 이 타이게이급의 어뢰입니다. 이 어뢰는 신형 18식 중어뢰가 탑재되는데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물건이에요. 다양한 기만기에 대응할 수 있고, 음양 환경이 복잡한 연해 해역, 그러니까 이게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같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의 목표 탐지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해저 바닥에 착저한 북한 소형 잠수정도 탐지해서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식 중어뢰는요, 산소와 수소를 사용한 터빈 엔진으로 70노트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치 A사 레이더처럼 다수의 음양 어레이를 갖추고 있어서요, 넓은 면적의 다수의 음양빔을 방출해 표적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음양 어레이 소자가 박혀 있죠. 여기 마치 A사 레이더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우리의 범상어 중어뢰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이게이급만의 장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외에 하푼 대함 미사일을 타이게이급은 탑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류급보다 이게 센서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됐다고. 특히 이 타이게이급은요, 함수형 소나 어레이를 컨포멀 형식으로 바꾸고요, 측면 소나 어레이를 선체 표면 흡음재와 일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 수집 개구면을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소류급보다 탐지 능력이 1.5배 이상 혹은 2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이게이급의 어떤 조치가 취해졌냐, 이 일본의 해상자위대가요, 잠수함의 여성 자위관 보직 제한을 해제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제함과 동시에 건조했기 때문에 이 타이게이급은 설계 단계부터 여성 자위관의 거주 구역을 따로 분리해서 파티션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실 통로에 이제 커튼을 설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든 공간을 분리하려는 그런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약점이 없는 잠수함인가요? 약점이 없습니다.
타이게이급의 가장 큰 약점은요, 소류급과 마찬가지로 비좁은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게이급은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이 아니라 소류급의 발전 개량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류급과 마찬가지로 복각식 선체예요. 쉽게 말해 선체가 이중 구조로 수압에 강합니다. 견디는 힘이. 대신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부 공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일본 해상자위대의 매복식 잠수함 전략 때문에 수중 깊숙이 매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본의 잠수함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각식이 아닌 복각식을 채용했죠. 따라서 소류급의 단점을 타이게이급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좁은 공간 안에 65명 정도 들어가요, 승무원이. 우리 도산 안창호급은 한 40명 들어간대요. 여기 보니까 50명도 좀 많고 40명 순으로 지금 줄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선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거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또한 아무리 일본 잠수함의 리튬 배터리 성능이 우수하다 해도 역시 리튬 배터리를 적용하고 AIP 기능이 있는 우리 도산 안창호급 배치2의 자망거리와 시간에는 비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캐나다의 ROC를 상정했을 때 우리의 우세가 점쳐진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거주 공간에서 비교가 불가해요. 제가 방금 전에 타이게이급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성 승무원 공간 고려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도산 안창호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거주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우세죠. 그리고 업체 관계자는 또 다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 지금 캐나다 해군의 전략을 보면요, 인도 퍼시픽 전략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캐나다 해군의 각종 보고서에는요, 인도 퍼시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캐나다는 이미 미국하고 공조해서 중국을 견제하라는 전략을 수립한 거죠. 따라서 캐나다 해군은요, 동중국해까지 작전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캐나다는요, 필히 장거리 자막 능력이 있고 보다 거주성이 편한 잠수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산 안창호급 배치2가 가장 적합한 잠수함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잠수함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에 비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은 잠항 심도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캐나다 해군이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주안점을 두는 곳은 심도가 아닌 잠항 거리와 시간이에요. 업체 측은 굉장히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에 또 다른 잠수함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인도네시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잠수함 한번 들여오고 이제 2차로 또 들여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2차 주문을 했는데 이거 계약금을 안 내버렸거든요,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계약금 안 내고 프랑스제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게 붕 떴거든, 이 잠수함.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하려고 했던 이 잠수함이. 근데 제가 그냥 추측 한번 해보면 이 물량 가지고 이걸 필리핀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튼 그 필리핀 해군은요, 그 잠수함 도입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의 1400톤급 잠수함과 프랑스와 스페인 합작인 나발그룹의 스코르펜 잠수함의 대결 구도입니다. 하나오션의 1400톤급 잠수함은요, 독일의 209급 잠수함, 이게 209급이 이게 1200톤 정도 되거든요. 이거의 확대 개량 버전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인도네시아에 세 척을 수출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척을 더 이제 수주했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계약금 지급을 안 해가지고 이게 나가리가 된 것 같으니까 요걸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이 좋은 만큼 꽤나 야무진 잠수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과 관련한 개량 덕분에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정숙한 편에 속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게 추진 방식이 AIP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납축 전지를 사용하는 통상형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백상호 중어뢰와 하푼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죠. 반면 스코르펜 잠수함은 1565톤급입니다. 2000톤급의 AIP 추진 모델도 있지만 이 모델은 워낙 고가라 제한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533mm 어뢰와 액조세 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오션은요, 단순히 필리핀한테 잠수함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 기지까지 건설한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잠수함만 팔았더니 유지보수가 안 되더라.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아예 기지에다가 유지보수 시설까지 해서 필리핀에 통합 서비스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에서 이렇게 했더니
최근에 나발그룹에서도 같은 조건을 필리핀 해군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솔직히 필리핀 해군은 스코르펜 잠수함을 더 원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왜냐? 우리 잠수함하고 배수량이 한 15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승무원 거주 구역에 영향을 꽤나 미친대요. 그래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큰 스코르펜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스코르펜급이 우리 잠수함보다 한 25%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 않은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잠수함을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은 꽤 높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서태평양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 따라서 해군력 증강에 지금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고속정, 대형 상륙함 등 신형 함정을 도입해서 전력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필리핀은요, 아직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 1조 7,500원을 들여서 잠수함 2척 구매와 함께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업체 관계자는요, 필리핀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굉장히 피력했었어요. 잠수함에만 관심들이 있나요? 최근 태국이 수상함 세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연안 국가들은 현재 너무나 오래된 함정을 사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형 함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 혹은 우리나라에서 퇴역한 함정을 곧잘 얻어다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함정들도 더 이상 공중 위협과 드론에 대한 대응책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따라서 함정에 예전과 같은 수준의 레이더를 탑재해서는 대책이 안 서죠. 그리고 터렛 방식의 대공 미사일 발사기 대신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한 수직 발사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참에 동남아 주요 국가 해군력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태국 해군은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한 만재 배수량 3,650톤급 푸미폰 아둔 야덱급 호위함 한 척과 중국제 나레수한급 호위함 2척이 그나마 2,000톤급 이상의 쓸만한 함정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만재 배수량 2,600톤급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과 이를 조금 확대한 역시 현대중공업의 차기 호위함 2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만재 배수량 3,000톤급의 호위함 2척과 네덜란드가 운영하던 중고 2,850톤급 호위함이 해군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조만간 유럽제 호위함으로 상당히 전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5,000톤급 이상의 호위함을 8척 이상 도입해 동남아시아 최강 해군력을 갖출 계획이에요. 반면 인도네시아의 라이벌인 말레이시아 해군은요, 만재 배수량 2,000톤급 호위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해군은 제대로 된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춘 호위함이 없습니다. 또한 수직 발사기도 아예 없거나 그 수가 굉장히 적죠. 따라서 위상 배열 레이더와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이 탑재된 현대식 함정이 필요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대략 3에서 4,000톤급 선체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 함정이 좀 비싸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이 포미더블급이라고 해서 이런 컨셉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제 회전식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이 포미더블급은요, 가격이 2007년 인도 당시 6천억 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충남급 호위함은 만재 4,300톤의 고정식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와 각종 센서가 통합된 유럽형 통합 마스트가 특징이고요. 레이더 피텀에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 통합 마스트가. 또한 16셀의 VLS를 탑재해서 해공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대잠 로켓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로 준 이지스함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예요. 더욱이 이게 척당 가격이 4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업체 관계자는 이미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귀뜸을 해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FA50 얘기는 뭔가요? 네, 이번 행사가 사실 해양방산 전시회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파일럿 출신 업체 관계자와 좀 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대화 내용의 골자는 뭐냐? 크게 기대를 안 했던 미 공군의 ATT 사업에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대안 부재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잉의 T7A가 지금 헤매는 것을 넘어서 나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전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대요. 그래서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미 공군의 인내심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썰이 파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T7A하고 한창 경쟁했던, 그리고 이미 능력이 검증된 우리 FA-50이 다시 한번 이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좀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가 나온 김에 단저형 F-50에 대한 질문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저형 F-50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조만간 개발 확정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꽤 돌았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을 비롯한 복수의 업체 관계자들한테 확인한 결과 일단 올해는 이 개발 확정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고 내년쯤에는 뭐 개발 여부가 뭐 결정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근데 업체 측에서 뭐 개발 자금이 없는 건 아니래요. FA-50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확보했고,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정부 예산을 받아서 개발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요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FA-50에 대한 이야기는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덱스 2023의 결론은 뭔가요? 네, 이번 마덱스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해양 방산 장비들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해군의 고민을 풀기 위해 업체들 역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 방위 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은 만큼 해양 방산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